그래서 이런 이제 그 브란트가 69년도에 이제 들어서면서 신동방 정책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경제 완화하고 이렇게 교류 협력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고 동서 기본조약을 이제 체결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든지 변화를 유도하고 변화를 강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이게 숨겨져 있었지만은 그 의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남북 기본합의서가 있었죠. 우리 기본합의서도 잘 만들었어요.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대로만 됐으면은 우리도 벌써 통일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에 지금 보면은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핵공동위원회 이 내용이 정말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대로만 추진이 됐으면은 사실은 우리 남북 관계는 진짜 차원이 다른 지금 어떤 단계까지 나아갔으리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왜 우리는 동서동원 72년대 교류협력과 기본조약 만들고 나서 많이 그냥 추진이 됐잖아요. 이제 문화분야나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중반이나 돼서 그것이 성사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서로 상호 간에 TV도 보고 또 철도 도로 이용해가지고 상호 방문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진행이 돼서 결국은 우리가 햇빛 정책도 그렇고 무슨 교류협력도 그렇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유대감을 넓히고 그 다음에 상호 어떤 통일로 가는 그런 기반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독일에서는.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이 안 되는가? 여러분들 그거 고민해 보셨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그 미국과 사실은 이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양대 진영 가운데에 끼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그거를 돌파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정치인들의 의지. 그러니까 그 당시 브란트 수상이 이제 그 신동방 정책을 하면서 정확하게 국제정서를 읽었어요. 국제정서를 정확하게 읽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읽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소련이었어요, 소련. 소련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 소련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외교관들이, 예? 우리가 전 세계 외교관들이 나가 있잖아요. 그죠? 외교관들이 그 나라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 나라 주요 인사들과 접촉해서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그걸 읽어내고 그걸 본국에 보고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 또 정치인들은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 브란트 수상하고 그 밑에 있는 정책 실무자들은 그거를 분명히 읽었어요. 소련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이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 체제의 어떤 급격한 변화 이런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 땅을 많이 잃어갔는데 땅을 만약에 독일이 다시 찾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유럽 전체가 다시 전화에 휘말리고 소련은 그걸 절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어떤 소련의 핵심적인 이익 그리고 소련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자꾸만 들어가니까 그거를 갖다가 지금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동방정책을 하면서, 신동방정책을 하면서 바로 소련과 협약을 해서 모스크바 조약을 맺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련의 그 마음을 딱 사는 거예요. 소련의 마음을 딱 사니까 그 나머지 뭐 주변에 있는 위성국가들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정치인들의 그 의지, 그리고 그 당시 국제 상황을 정확히 읽고 거기에 적응해서 우리 편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독일은 그걸 이제 극복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남북 관계나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저는 어떤 목적, 왜 남북 관계가 좋아져야 되고,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이 이게 견고하지 않으니까 바람에 불듯이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 많고, 그런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국제적인 상황을 보는 시각과 의지와 결단, 이런 것들이 이 동서독 관계를 앞으로 나가겠고, 결국은 이제 통일로까지, 결국 소련을 내 편으로 만든 거죠. 소련을 내 편으로 만든 거고, 통일될 때도
통일의 최고 걸림돌은 소련이었어요. 소련이 한 50만 명 정도가 동독에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이 만약에 데모하고 뭐 이렇게 시위하고 하는데 소련이 솔직히 말해서 그 소련군 총사령관한테, 서부지역 사령관한테 야, 그 진압에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100만 명이 시위하고 뭐 아무 소용 없어. 50만 명이 그 엄청난 소련군 군대가 동독에 주둔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고르바초프를 잡았잖아요. 콜 수상이 고르바초프를 잡았잖아요. 그 고르바초프가 자기가 소련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이게 뭘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서독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단 말이죠. 그런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정치력, 외교력,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우리도 정말 이 무게가 있어야 돼요. 무게가 있어서 그렇게 묵직하게 나가야 돼요. 묵직하게. 그러니까 브란트 수상이 60년대부터 그런 일을 계속 해온 거예요. 계속 해와서 그것이 콜 수상한테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89년도, 90년도 급격한 통일 과정으로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그러니까 콜 수상이 한 얘기가 기회의 창문, window of opportunity. 이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그걸 잡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거를 정치인 콜 수상의 의지가 없었으면, 통일하겠다는 의지가 없었으면 그 기회의 창문은 닫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콜 수상이 그 당시 통일 추진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여야 협의하고 뭐 국회에다 내놓고 그러면은 그거는 뭐 우리도 똑같지만은 여야 국회의원들은 또 이 투표 날짜가 다가오면 또 그 눈치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네. 그러니까 그 통일준비위원회를 수상 직속으로 딱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신속하게 해서 1년 만에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독일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훌륭한 정치 지도자를 만난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 관료들이 전문성이 그런 통일을 뒷받침을 했어요. 관료들의 전문성이. 그러니까 거기는 뭐 10년, 20년이고 한 자리에 앉으면은 계속 그 분야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10%의 그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이 있고 90%의 스페셜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고, 정말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들 교육받고 뭐 이렇게 하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 똑똑해요. 진짜 세계 인류예요, 머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능력을 가진 국민들을 통합을 하고 앞으로 전진하도록 이 리더 그룹들이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의지가 가지고 있고 사심 다 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런 나아가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외에 있으면서 외교관들이 중요해요. 정말 외교관들이, 우리 뭐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외교관들 막 욕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외교관들도 고생 많이 해요. 가보세요. 여러분들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나 그런 데 가보세요. 뭐 풍토병 걸리고 뭐 우리는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맨날 뭐 그런 얘기만 하는데 사실은 외교관의 이 새치 혀가 정말 수만 군대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관들을 우리가 잘 키워야 되고 또 외교관들도 사명감 가지고 이렇게 일해야 되고, 물론 이제 외교관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법을 다루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독일이 그렇게 통일될 수 있었던 것은 법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3월 달서부터 7월 달까지 한 3개월? 어마어마한 거예요. 3개월 만에 여러분들 통일조약이 나온 거예요. 3개월 만에.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그러니까 독일 관료들 머릿속에는 법조항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자기 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하고 동독 관료들하고 앉아서 이게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는데 동독 사람들이 끌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일단. 어? 동독 출신은 그 당시 최초로 민주정부가 형성이 돼가지고 정책적인 안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뭐 서독 주도로 막 이렇게 협상하고 통일조약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시행이 된 거죠. 이제 그 정도로 그 관료들의 그것이 이제 중요해요. 82년도에 이제 콜 수상이 이렇게 그 정권을 잡죠. 그래서 이제 교류협력 정책을 승계하겠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콜 수상은 이걸 하면서 결국은
이런 교류협력 정책을 통해서 독일인들이 한 마음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는, 인적 교류를 갖다가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저거를 갖다 이제 승계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 이제 교류협력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교류협력은 사실은 인권이에요. 동서독 관계에 있어서 교류협력은 인권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60년도 89년도까지 33,000명 넘게 정치범을 갖다가 데려왔어요. 근데 경제적인 대가를 주고, 현금도 주고, 뭐 구리도 주고, 식료품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데려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도로 사용료. 서독 사람들이 동독으로 가려면 동독 그 도로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사용료를 내는 거야. 우리도 난 저랬으면 좋겠어. 평양도 가고 개성도 가고 뭐 신의주도 가고 마음대로 갈 테니까 도로 통행료 받아라 우리. 응? 동독 정권은 돈이 되는 거야 이게. 교류 협력하면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야. 이제 그게 이제 계속 그것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무너지긴 무너졌는데, 그 다음에 총기 지뢰 제거하는 돈으로 또 하고, 여행 완화 조건으로 또 돈 주고, 철도 고속도로 연봉도로 또 다 연결해 주고, 연간 500만 명이 이제 상호 방문하고. 이게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게 우리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지 눈에 보이죠, 그죠? 연간 500만 명이 서로 상호 이렇게 했으면은 그게 다 알잖아요, 그지? 저 정도가 왔다 갔다 하면은 다 알잖아. 동독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있고 서독에 무슨 일이 벌어져 있고 친척들끼리 만나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동독 주민들이 통일 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동독 서독 통일은 뭐 흡수 통일이라고 하고, 뭐 통일되면은 뭐 경제적 문제가 뭐 심각해가지고 뭐 우리도 둘 다 망한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일부 저는 그런 분들은 통일 반대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동독 사람들이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결심을 해서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흡수 통일이 아니라 동독 주민들이 시위할 때 우리는 민족이다 그러다가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통일 과정으로 갔는데, 동독 주민들 스스로가 그동안에 통신이 다 개방된 거야. 인적 교류가 다 된 거야. 그 다음에 경제 교류하면서 서독 물품이 좋고 뭐 서독의 경제가 발전했다는 거 다 안 거야. 그리고 자유가 있고 해외 마음대로 여행하고 이런 걸 다 안 거야. 그러니까 동독 주민들, 야 우리도 여행 자유화해라. 와 우리도 좀 자유롭게 해다. 그거 가지고 데모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시위한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시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동독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는 이제 90년도 3월 18일 날 처음으로 동독에서 총선을 했는데, 그때 기민당에서 지원한 그 동독 당이 승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급속한 통일을 하겠다. 우리는 통일을 급속하게 이루어내겠다. 동독 주민들 스스로가 나는 서독 체제가 좋다. 난 서독 체제로 통일이 되겠다. 그래서 통일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피를 흘렸죠. 아니 통일하기 싫다는데 통일하기 싫다는데 우리가 힘이 세니까 너 우리하고 통일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통일을 했다면은 통일 과정에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동독 군부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 다음에 소련군이 거기 50만 명이 주둔하고 있고, 탱크들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어떻게 피를 흘리지 않는 통일이 되겠어요. 근데 동독 군부나 소련군이나 보니까 동독 주민들이 서독 체제로 통일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거를 갖다가 막으려면은 저 사람들 2,500만 명을 다 2,500명, 1,800만 명을 다 죽여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결국은 소련군이 주둔지에서 떠나지 말고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고르바초프 명령해서 떠나지 마라. 그대로 앉아 있어라. 그렇게 해서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독 주민들이 통일을 선도해 나간 거라는 거죠. 서독은 단지 그런 동독 주민들의 열망을 받아서 통일 과정을 요리를 한 거죠. 엄청난 수십만 명들이 모여서 이렇게 월요 기도회 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결국은 자유를 이제 얻게 되죠. 그래서 통일되게 되고, 그래서 이 정치범 석방거리는 서독 교회가 이제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해서 이렇게 했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은 언론에서 엠바고를 걸었는데 언론에서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인데, 남북관계에서는 알리지 말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언론에서 까발려서
계속 국민들한테 알려주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북한 체제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 엄청 강하잖아요. 돈 받고 뭐 받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 계속 그냥 창피하게 계속 이렇게 하면은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정부 서독 정부에서 저거를 비밀리에 하기 위해서 민간 변호사한테 이렇게 위임을 해가지고 또 교회를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통일될 때까지 저거를 갖다 다 이렇게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게 진행될 수 있었어요. 3만여 명이 이제 데려왔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족들도 다 데려와요. 가족들도. 그 다음에 이제 탈동독자들 이렇게 지원하고,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하나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원 교육 끝나면 각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이제 정착 지원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통일도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통일을 하는 것이고, 보다 나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통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가치에 대한 우리가 명확한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통일은 자유통일이다. 우리가 적화통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인간답게 살고 자유롭게 살고 헌법에 그 명시된 가치, 그 다음에 유엔 헌장에 명시된 가치,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교류협력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권적인 차원에서는 지속성,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지원도 이런 것들도 다 인권과 연계돼서 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